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산 세무 2급 이론 파트에서 처음부터 재무회계에 대한 것 같이 설명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가 되겠고요. 재무회계의 기초.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회계의 개념 정리, 뭐 회계의 정의,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 분류 별거 다 나왔죠. 근데 너무너무 낯설은가요? 익숙한가요? 익숙하시죠? 회계라는 것은요, 여하튼 간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라고 우리가 회계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주어져야겠죠. 그거 보고하라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유용한 정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즉 회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갖다가 표로 만들어 놨대요. 그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회계라는 것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재무정보, 회계정보, 유용한 정보 이걸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자,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 내부 또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 대한 건 다 그림으로 옛날 회계 원리 배울 때부터 배우셨던 거라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의 회계 분류,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전산 그 세무 회계에서는 회계 분류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는데, 우리 옆에 세무회계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세법의 기준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린 세무회계입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걸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재무회계는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왜? 그래야지 투자를 하든지 돈을 빌려주든지 뭐가 같이든지 등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우리 그 경영진 우리 회장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쪽에다가 자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계 정보 이용자가, 관리회계는 내부다. 보고수단,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기 당연히 재무보고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리회계는 경영진이나 또는 회장님의 그 어떤 목적에 맞게끔 그들이 뭐 선호하는 그런 어떤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고하면 된다. 특수목적이라는 것은 그네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란 뜻이고요. 자, 재무회계는 우리가 미리 과거에 벌어진 일을 금액을 기록한다 그래서 역사,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고 포인트 시점은 과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회계의 시점은 미래가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신뢰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관리회계는 특별한 원칙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기업회계 기준에서 작성된 내용들을 많이 준용해서 쓰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나 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관리회계도 회사에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겠죠. 그럼 관리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입이 이 관리회계 맡아서 업무를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무회계를 다 아는 사람이 여기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거기에 준해서 그런 것들을 미래의 것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관리회계는 재무회계를 거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재무회계는 공통적으로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자료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질적 특성이라는 건 재무정보의 유용성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유용성은 신뢰성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 경영진이나 회장님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재무회계는요, 보편적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들 생각하신다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데, 보편적으로 분기예요. 월 보고는 없고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분기, 반기, 그다음에 연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재무제표를 보고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수시보고라 그러는데
여기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네들이 원할 때마다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원할 때 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 회계연도 다른 말로 회계 기간이라도 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인위적으로 만든 기간이에요. 얘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시험 문제 보기에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또 시험 응시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시작점 기초 기말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 여기 기초와 기말 중간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를까요? 기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나 교재 설명 나올 때 기중이란 말 나오게 되면 기중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년의 기간의 중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에 있는 어느 날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간단하죠. 교재는 설명이 또 많이 나와 있겠죠. 글자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더 많아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읽어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제가 PPT로 정리해 놓은 것만 쭉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것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교재 차근차근히 읽어보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만큼만 풀어보고 읽어보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말이죠. 처음에 회계 설명 제가 해드리면서 회계 정보, 그 정보는 바로 재무제표를 뜻합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재무제표에 5가지 있는 거 여러분 저 만나자마자 바로 첫날, 첫 시간에 암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회계 7가지 배워보시고 문제도 풀어보고 시험도 보고 오셨는데 지난주에 거기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오지 않던가요? 재무제표에서? 세무이급 급수가 올라갈 때도요. 이론 시험 문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첫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회계에서는요. 그래서 재무제표 굳이 제가 5가지 또 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을 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무일급 수업할 때도 재무제표를 특히나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무상태표의 자본기전까지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전 세무 2급이기 때문에 좀 아직 어리숙한 게 비리비리한 게 있어도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5개 중에서 전 하나씩 설명하는데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이 중에서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로 만드는 거 뭐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한테 실무 업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동시에 설명드린다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T계정 딱 떠올라야 돼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 그리고 순서적으로 대차 평균의 원리서부터 시작해서 차변, 대변의 합계가 똑같아야 된다.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이런 거 줄줄이 떠오르면 다 떠올릴 수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그만큼 중요한 거랍니다. 자, 자산은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또 부채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구분한다는 거 얘기해 드렸었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쓰는 원리, 원칙 그거를 갖다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불렀었죠. 유동성 배열법이 높은 거부터 쓰나요? 낮은 거부터 쓰나요? 유동성 높은 거 세무이급에도 나옵니다. 그대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기록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른다. 시험 문제 이렇게 되면 어떨까? 부채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갖다가 거기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길게 디테일하게 또 키워드를 좀 숨긴 상태에서 내는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 부채, 총액 표시한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순액 표시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자산도 부채도 그다음에 수익도 비용도 총액주의로 기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자본은요? 자본은 총액으로 표시해요? 순액으로 표시해요? 그거는 안 배웠는데요. 원칙은 얘도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자본기종 설명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왔을 때 걔부터 상기하라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있을 때 걔부터 없애라 그랬죠. 있었다면 이거를 갖다가 상계 처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 계정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 먼저 하고서 기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세무 2급, 1급에서 이 정도 이론 문제로 나오면 1급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출제자 마음이니까 내용은 다 배운 것인데 어느 급수에서 주로 많이 내느냐일 뿐이지 안 배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도 원칙은 총액주의 똑같은데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상계 처리하라고 한 계정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먼저 처리한다. 상계 처리하는 게 순액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척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얘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회계 원리에서 처음 그 자본의 분류 그래서 5가지만 먼저 기억해 놓으시라고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다 외우고 계시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시험 문제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것도 이번에도 자본기종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주영씨 나왔어요? 잘 찍었어? 맞았어? 기분이 어땠어? 내 말은 잘 들어야겠구나. 자본계정 나왔을 때 대부분 문제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정 과목만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그거 하나? 자본 문제? 별로 안 걸리죠. 몇 초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본계정에서. 근데 또 시험 보고 왔으니 시험 보러 가기 전하고 작전 짠 거대로 다 되던가요? 저기 정원 씨하고 셋이서 열심히 작전 짰잖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지? 응. 그래서 누가 그랬어.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데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되려면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이번에 또 큰 그게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만 갖고서 하시면 다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서도 큰 통합기정으로 자본기정에 대한 거 쭉 나오고요. 차후에 자본기정 나갈 때 이 마지막 단계까지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 2급에서는 몇 파트가 이제 새로 추가되고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세무 2급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또 완벽하게 정리를 또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 여기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계 원리와 1급 과정 나오면서 뭐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재무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키워드니까 일정, 기간, 별걸 다 알아. 그 다음에는 경영, 성과, 사자성어도 다 외웠어.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손익계산서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구분 표시 요거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뜬 거 기억나죠? 시험 문제에서 이제 세무 2급 되니까 이번에는 아마 여기까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까지도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모른다면 당연히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회계 2급 수준, 1급 수준에서 회계 1급에서도 영업이익까지는 물어봤었을 거예요. 회계 2급 수준에서 매출 총액 요거 물어보고요. 회계 1급에서 영업이익까지 그 다음에 세무 2급에서는 여기 당기순이익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까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는 이유는요. 중간에 여러분이 손익계산서와 관련돼서
판관비를 구분할 줄 아는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줄 아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 세무 2급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뭐 기간 배분이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우리가 엄청나게 재무회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제일 잘 매치가 되는 것은 매출액과 매출 원가의 관계예요. 즉 하나를 팔았는데 그 원가는 얼마지?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판관비는 제품을 하나 파는데 얼마가 판관비가 발생했는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년이란 기간에 발생한 기간에 배분을 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판관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인데 회계 담당자가 물건 팔아요?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은 물건 하나 만들 때 또는 물건 하나 팔았을 때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시간에 맞게끔 배분하는 것이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간 배분 얘기 나오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용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자산하고 부채도 총액표시, 총액주의라고 불러. 이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총액주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보시게 되면 수익, 비용, 총액주의 똑같이 써놨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될 것들만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 잠깐 리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별표 3개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면서요. 그죠? 그런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표시의 원칙이에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원칙을 모른다? 요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 급수가 높아져도 옆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시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제가 아마 여러분 나중에 평가 문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 수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다행인 게 회계 1급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들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눈에 많이 익어요. 그런 것들 그 중에서 문자가 길게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세무 2급의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재 뒤편에 보시면 기출문제 세무 2급 있겠죠. 당연히 거기서 재무회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 문제 유형들 한번 쭉 훑어보고 여기 평가 문제나 여기 연습 문제들 풀어보시면 문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원칙, 계속기업. 자, 재무제표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했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작성해요? 꼭 어떻게 작성해? 올해 우리 회사가 아무 일 없이 장사하는 것처럼 내년에도 아무 일 없이 장사한다고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 계속기업의 의미는 지난번에 뒤에 또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기본 원칙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본 원칙, 전제 조건. 뭐 일부 회계 교재에서는 회계 공준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기본 원칙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기업 실체라는 거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기업 실체는 우리가 지금 법인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기업 실체는 우리 회사가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별개의 인격체예요. 우리가 그 법인을 대신해서 모든 회계 작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은 소유주하고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소유주는 개인이잖아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는 뭐 당연하게도 여러분하고 다른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냐는 뜻이에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개인은 한 사람이듯이 법인도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도 개인도 별개란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업 실체 별개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선 전제하고서는 회계 우리를 한다 이런 뜻이겠고요. 두 번째가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이 회사는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살아가듯이 법인도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영원히 존속한다는 게 계속기업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올해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계속 이 기업은 있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얘기죠. 제일 여러분이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감가상각할 때 건물 감가상각 몇 년 하던가요? 1년 해요? 2년 해요? 10년 해요? 보통 건 20년씩 한단 말이죠. 무형자산 몇 년 상각한다 그랬어요? 최대한 20년 한다 그랬었죠. 이 회사가 20년 못 가는 법인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런 걸 20년을 감가상각을 하지?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계속기업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영원히 존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한 조건이 뭐냐면 이 회사의 사업을 중단한다. 내년에 사업 중단한다.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해요? 경영진이 결정해요. 경영진이 언제 결정해요?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 판단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청산이란 말 쓰는데 뭐 청산별거 그게 아니라 회사 접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또 청산은 누가 결정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경영진들이 결정을 할 거란 말이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 회사를 청산한다는 그런 결정이 없으면 이 회사는 영원히 계속한다 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기업의 전제 조건이에요.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조금 전에 나왔던 거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 지금 기본 원칙 전제 조건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간별 보고의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년이 안 되고 딱 1년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회계연도, 보고기간 이런 것들이요. 그럼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바로 여기 기본 원칙, 전제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간 설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원칙. 이 회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있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재무제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만들 때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 작성 책임자 누구라고 배웠어요? 아니 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 사장 없대. 대표이사 있대. 사장 없대. 대표이사도 없대. 회장만 있대. 그러면 말만 바꾸면 다 이상해지죠? 경영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정한 표시는 뭐에 따라서 기록하면 공정한 표시가 된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면 공정한 표시가 된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 하라는 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산부채 총액표시, 총액주의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항목 구분, 통합표시, 우리 통합기정과 구분기정 기억나시죠? 또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겠죠? 항목의 구분표시와 통합표시, 편의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하실 때 계정을 갖다가 더 필요하면 수정하고 새로 만들고 그런 거 배우셨죠? 그런 거 배운 이유가 바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런 거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용했던 거였었어요. 다시 한번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통합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합계정 단기 투자 자산, 얘가 통합계정이라고 그랬었죠. 이 안에 계정들 뭐뭐 있었어요? 구분계정으로 단기 금융 상품. 이거 같이 따라하는 사람들 적은 거 보니까 또 다 까먹은 것 같아. 꼭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세 번째는 단기 대여금. 이렇게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1년 동안 기껏해야 5건, 10건 벌어질까 말까요. 근데 그때마다 이 각각의 계정을 따로따로 사용해야지 돼. 아이 골치 아파. 근데 이거 구분 계정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건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왜 귀찮은지 아세요? 귀찮은 이유를 몰라. 왜 통합 계정을 사용할까? 이건 회계 1급 때 제가 얘기 안 해드렸던 건데 지금 그 우리 회계 감사 받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죠.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사용했던 계정 있죠. 계정 각각의 내역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내역들을. 계정 우리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 단기 금융상품의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딸랑 지금 금융상품의 정기예금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슈트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쓰지 않는 계정들은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얘도 기껏해야 한 3건밖에 없어. 단기 대여금 이것도 2건밖에 없어. 그럼 다 합쳐서 한 6, 7건밖에 없는데 이를 각각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 표를 만드는 게 편할까? 단기 투자자산 안에 다 몰아넣고 단기 투자자산 내역 하나로 만드는 게 편할까? 그게 더 편하겠죠. 즉 업무의 효율성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계정들은 여기서 항목의 구분이라든지 통합 표시,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 그 구분해서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사용 안 하면 이 통합 계정으로 하나로 사용한다. 이게 통합 계정이 이랬었죠. 통합 계정.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게 구분 계정. 자,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이건 저기 말로만 할게요. 우리 소모품 있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그냥 통으로 우리 회사 소모품 뭐 사용하는 거 빠네. 그러면 그냥 소모품 B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좀 규모가 크고 얘가 전산용품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도 많이 사용하고요. 탕비실용품도 많이 사용해요. 사장님이 전산용품은 1년 동안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그 사무용품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탕비실용품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거 분석 좀 해서 갖다 달라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사용한 거 일일이 1년 동안 발생한 거 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정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정을 사용했다면 금방 나오겠죠. 자,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경영, 목적에 따라서 분석, 목적에 따라서 계정을 이렇게 통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교 재무제표 작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전 회계 1급 배우셨으니까 재무제표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차변대변 아니 차변대변이래 왼쪽 오른쪽 정기 단기 구분돼서 나왔었죠. 비교하게 그죠? 모든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라고요?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게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 이유예요. 비교가 가능해야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빠를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재무제표는 누구한테 제공될 거니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분류 표시, 그 다음에 분류의 계속성. 이건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개인들 여러분 직원들이 내기도 하지만 반은 회사가 부담하죠. 이거를 회사 부담분이라고 부르는데 회사 부담분은 계정 뭘로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세금과 공가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에 보니까 얘가 세금과 공가로 안 쓰고 있고 지금 보험료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틀렸는데 바꾼다?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바꾸지 말라 그랬죠. 그게 왜? 항목 표시, 그다음에 항목 분류,
계속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어떤 때 바꿔야 된다 그랬냐면 공인회계사가 얘는 기업회계 기준에 어긋나니까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전년도 전기하고 단기하고 비교했을 때 계정이 차이가 생기겠죠. 전년도에는 어디가 더 많겠어요? 보험료 계정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올해는 확 줄어들었을 거고 단기엔 어디가 더 많아지겠어요? 세금과 원가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부담분을 보험료로 처리했다가 올해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게 되면 계정이 차이가 생기겠죠. 그걸 주석에다가 표시해놔야 돼요. 계정에다가. 오케이? 근데 대부분 회계사들도 이거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이 세무 2급 배우니까 얘는 바로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중요성의 원칙이 뭐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중요성의 원칙은 뭐가 중요하다? 의사결정을 하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얘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야. 판관비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그냥 쓰세요. 그러면 비교 가능성 걔는 해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중요성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그 중요성의 원칙 나중에 또 여러분 그 기출문제라든지 연습문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가요? 왜 수정하지 않죠? 바로 이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정도 수준에서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보고 형식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 형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인 경우 가운데 일정 시점 써야 되죠. 왼쪽에는 회사명, 오른쪽에는 보고통화, 단위 기억나요? 그렇게 만들라고요. 양식 지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써드리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뭐 별반 쓸 건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책으로 다시 한번 볼 때 해드려야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가고 재무제표 측정 요소 5번도 그렇고 여기 나왔죠. 아까 얘기 드렸던 기본 가정 그다음에 전제 조건 세 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개념 체계에서도 이건 한 번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전 몇 년 전에 계속 이슈가 됐었던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의 형태가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처리에 대한 거 비트코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도 비트코인 갖고 설명해 드렸었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수익 뭐 관련된 거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느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회계 기준원이라는 곳인데 이 회계 기준원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 법처럼 회계 기준원이 우리 국회 따지면 국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법을 만드는 곳이 회계 기준원인데 회계 기준원에다가 여지껏 없었던 회계 처리된 걸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라면요 여기 A라는 곳으로 회계 처리를 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B라고 처리하라고 나왔어. 그런 경우라면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B라고 처리하라고 나왔다면 얘는 지금 똑같은 일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죠. 그럴 때 이 개념 체계에서 어떤 게 어디가 얘기한 것이 우선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곳이 회계 기준원이어서 여기서 처리하라고 했던 게 얘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거는 여기 법에 없었던 거
법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말이 우선하는 것이지, 여기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게 있었다면 법의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개념 체계를 갖다가 세울 때. 수단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개념 체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거의 나와본 적이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기준원이라는 용어도 좀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이 회계 기준원이 뭐 하는 데인지 그 용어조차도 모르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죠. 뭐 꼭 알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회계를 배우는 사람이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용어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 제정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면, 아니 알면 조금 뽀대가 더 나 보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법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뭐예요? 물어보면 또 머리 아프잖아. 근데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조금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보이는 건가? 당연히 아는 걸로 초중고 나오면서 열심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여기에서는 신뢰성의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공통되는 질적 특성, 질적 특성이라는 이 질적은 회계의 정보의 유용성을 의미한다고도 얘기해 드렸었죠. 이 질적 특성이 뭐예요? 어떤 정보가 더 유용합니까? 유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용성.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신뢰성을 얘기할 때 기업회계 그 뭐죠? 재무회계를 저기에 여기에 비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 번에서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회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관리회계에서 우리 경영진들한테 제공하는 정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의 시험 문제 형태는 뭐냐면, 여러분 이따가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교재 옆에 표현의 신뢰성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은 뭐다, 설명들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설명으로 물어봅니다. 이번 세무 2급에서는 세무 1급에서는 그 설명을 쭉 해놓고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설명들 잘 읽어보셔야겠죠. 꼼꼼하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세무 얘가 별표 3개짜리도 아까는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 관련된 것들은 회계 1급 기준에서 세무 2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과정을 그 표현의 충실성, 이게 신뢰성의 그 질적 정보의 특성들을 암기하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별표 3개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세무 2급에서 많이 출제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문제 읽어도 답을 못 찾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부딪힌다는 뜻이므로 그걸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목적 적합성에 가까운 것인지, 어떻게 표시하는 게 신뢰성이 가까운 것인지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산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가 목적 적합성에 더 가깝습니다. 신뢰성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그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2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2개가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정보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더 우선한다는 뜻이고, 자산평가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우선 여러분 이해의 틀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3년도로 할까요? 2013년 1월 1일날 우리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 1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이 토지의 가격은 50만 원이 됐대요. 자, 질문.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 2023년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에 이 토지는 1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 10만 원? 왜 모델이 나와? 토지는 그때 재평가 잘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토지는 잘 평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아셔야지 돼요. 이것도 대부분 우리가 그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12월 31일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했죠. 첫째 질문 왜 했어요? 재무상태표의 말뜻이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 열심히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10월 1일날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12월 31일날 값어치가 지금 얘가 15,000원이래요. 그럼 재무상태표의 단기 매매 증권은 10,000원으로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15,000원으로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율 평가 우리 12월 30일날 환율 평가돼 있죠. 재고자산도 평가했죠.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그 시점에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를 재무상태 표시해 놔야지 그 시점에 그 회사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평가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의 토지는 지금 1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12월 31일 날 5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원칙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50만 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이나 환율 평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 갖다가 그냥 평가하면 되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려면 내 마음대로 공시 가격이 그때그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가치가 얼마짜리라고? 그럼 그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받았겠죠. 근데 이 회사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 부동산이 한 수천억 대. 그거 평가하려면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 10원 20원 1,000원 2,000원 주면 돼요 이게? 아니잖아. 그럼 기업회계 기준 맞추기 위해서 거기 경영지 아니면 그 사장님이 돈 수백억 수천억짜리 평가하기 위해서 몇억 원씩 들어가면서 매년 그 짓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당연히 들을 이유가 없겠죠. 왜 안 해요? 아니 난 돈만 들어가고 나한테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그걸 맞추고자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계정 과목들은 다 12월 31일 날로 평가를 하는데 이 부동산은 평가를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 사놨던 거 그대로 써도 괜찮대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법인데 원가무용도 인정해주고요. 재평가무용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약에 나한테 재평가하는 게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이걸로 재평가해서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50만 원으로 표시되게끔 만들겠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회사가 건축회사야. 근데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자산 규모가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회사만 입찰을 하래. 근데 우리 자산이 모자라. 안 돼. 그런데 과거에 우리 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걔를 재평가하니까 돼. 그러면 재평가 하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돈 몇천만 원이 들어가도 그거 재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자산 규모 올린 다음에 그걸 입찰하겠죠. 그럼 자기네한테 이익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선 입찰할 수 있는 그게 생기니까 당연히 재평가 한단 말이에요. 돈 들어가도. 근데 이렇게 나한테 혜택이 없으면 돈 들여서 굳이 이거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나 환율 이런 것들은 있는데 발생할 때마다 12월 31일 날 시험 문제도 자꾸만 나오게 기말 정리상으로 다 평가하라고 해놓고선 이해는 안 하네?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 상충관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열받잖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안 받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나 그 재무제표 안에는 이런 상충관계가 존재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원가모형 쓰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재평가모형을 쓰는 게 맞아요? 둘 다 맞다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충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토지는 공정가치에 가까운 게 어떤 금액이에요? 50만 원이죠. 공정가치에 가까운 것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오케이? 봐요. 10만 원은 우리가 처음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모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취득할 때 그 가치를 그대로 기록해놨죠. 그럼 신뢰성은 되게 높죠. 그죠? 근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때 원가모형은 신뢰성은 높지만 공정 저기 뭐죠?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있죠. 이걸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되심? 그러면 반대로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치에 공정 가치에 가까우니까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재평가하게 되면 그렇지만 신뢰성은 떨어지죠. 여기 50만 원에 대한 거래 내역의 증빙 서류 기업회계 기준에서 저기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딱 하나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에 가까우면 뭐가 높다? 목적 적합성. 반면에 신뢰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응. 그래서 공정가치하고 거리가 멀면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공정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빨리 해볼게요. 근데 이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말뜻 조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것만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자산평가, 토지 평가하는데 공정가치대로 평가를 했대요. 그럼 뭐는 높아져요?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죠. 근데 뭐는 떨어져요? 신뢰성은 떨어져요. 반대로 원가법일 때는 신뢰성은 높죠. 근데 목적 적합성은 반대 관계죠. 그래서 상충이라는 얘기 쓴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익 인식할 때 수익 인식할 때는 우리 건물 짓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봐줄게요. 건물을 지을 때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지으면서 우리도 돈 벌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진행 기준이면 현재 내가 건물 10층짜리를 짓는데 1층 질 때마다 10억짜리 건물이래요. 1억씩 받으면 그때 수익 인식 다 되겠죠. 그죠? 그럼 공정가치 지금 우리가 돈 받는 게 공정가치잖아. 진행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갖다가 10층까지 다 지은 다음에 완성 기준으로 받게 되면 공정가치는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돈 하나도 못 받겠죠. 그러면 완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돈을 받으니까 신뢰성은 높아지겠지만, 그죠? 목적 적합성은 그때 진행되는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 인식을 못했죠. 그럼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진행 기준은 뭐 1층, 2층 이렇게 해도 좋고 건물의 완성의 정도가 10%, 20% 이것도 좋고 진행될 때마다 현재 가치에 맞는 돈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당연히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 그 금액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다면 계산해 봤더니 그거하고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진행 기준은 뭐가 높다? 목적 적합성. 완성 기준은 신뢰성이 높다. 그럼 반대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떨어지는 거죠. 상충관계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손익의 인식. 실제로 돈 받았으니까 그거 기록하면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신뢰성은 되게 높죠. 아니 돈 들어왔잖아. 그런데 우리 지금 재무회계는 뭘로 기록해요? 발생주의로 기록하죠. 그러면 발생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값어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해가 됐죠? 현금주의는 뭐가 높다? 신뢰성. 그렇지만 뭐는 낮다? 목적 적합성 떨어진다. 발생주의로 기록하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나 신뢰성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반기재무제표 아직 1년 안 끝났어. 근데 재무제표 벌써 분기도 마찬가지, 반기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해주면 뭐는 높아져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계산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을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연차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연차 재무제표는 신뢰성은 높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갈 때마다 그것은 반영을 할 수가 그때그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 어떤 것이 공정가치를 현재 있는 값어치를 잘 반영하느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목적 적합성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상대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유가증권 지분법. 이 지분법은 요건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구분했다는 거 설명해드린 적 있었죠.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거 계정이 사용하는 계정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이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목적은 뭐예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일 때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보편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용어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세 번째로는 만기 보유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을 얘기한다고 얘기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 얘는 목적이 뭐냐면 타 회사를 갖다가 지배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은 목적 자체가 타 회사 지배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하는 계정 뭐라고 쓴다?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얘는 여러분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분법 설명해 주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타 회사의 지분을 타 회사 지배 목적으로 20% 이상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타 회사가 보통 우리가 그 타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그 돈을 벌 걸 배당을 하게 되죠. 배당 결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여기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받았을 때 결의가 됐을 때 인식하는데 이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요 그 타 회사의 주주총회 그 지분 배당결이 이거 상관없어요. 그 회사에서 당기순이익 뭐 돈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는 그 뭐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있죠. 그 잉여금 당기순이익 그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000원이 발생했어요. 그 타 회사에서 그럼 그 1,000원 중에서 200원을 무조건 받은 것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배당 상관없어요. 그 회사에 당기순이익 난 거에서 그대로 20%를 뭘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지분법이에요. 지분법은 배당도 안 했는데 걔네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죠. 이랬음? 그러면 목적 적합성이 가깝겠죠? 그래서 원가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분법도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키워드는 다시 한번 여기 공정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에 가까운 것인지 신뢰성에 가까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무제표의 요소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측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화폐 금액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어요. 측정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화폐 금액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을 어떤 금액으로 기록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회계에서 지금 여러분들 취득원가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 취득원가라는 것은 지난번에 토지 살 때 부대비용 발생하면 포함시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부대비용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으로 기록하세요. 그게 취득가액이에요. 근데 뭐는 빼라 그랬죠? 단기매매증권은 빼라 그랬어요. 수수료비요. 자,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언제 사용했어요? 12월 31일 날. 그죠?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를 평가했잖아요. 그때 사용한 용어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3번에 기업 특유의 가치, 사용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세무 2급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얘는 차후에 유형자산 설명할 때 그때 사용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사용가치 또는 뭐라고도 부른다.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 있고요. 순실현 가치는 이게 제가 언제 사용했던 용어예요. 지난번에 우리 매출 채권 1000 이렇게 있고 여기 차감 계정 뭐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 있었죠. 대손 충당금이 100. 그러면 요거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장부가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900.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죠.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00. 이 장부가액을 여러분 이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 장부가액이란 용어도 사용하지만 얘를 갖다가 또 뭐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 장부가액이라고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 요것도 사용하고 순실현 가액 어떤 말을 사용해도 의미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는 순실현 가액은 비용을 빼고 뭘 빼고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돈 이런 뜻인 거예요. 뭐 비슷한 예로 하나 이것도 이해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지금 1,000원에 팔아야지 돼요. 아니 1,000원에 팔려요. 근데 이 1,000원에 팔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냐면 1,100원이 발생한대요. 그럼 우리가 얘를 팔면 얼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거죠? 900원이 들어오죠. 자, 질문. 여기서 순실현 가치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순실현 가치는 얼마야? 900이 순실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뭐는 제외하고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액이 바로 순실현 가액의 말뜻이란 말이죠. 자, 이런 용어들도 여러 번 사용했던 것도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표시할 때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그 측정의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캡처 해놓을까요?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요 용어에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냥 필요한 거, 질문한 거 다 끝났으면 이걸로 해서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계 순환 과정,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배웠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자, 우리 회계 원리 수업도 배웠죠? 우리 회계 담당자의 첫 번째 스텝. 첫 번째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고, 회계상의 거래라면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기록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을 거고요. 자, 이게 회계상의 거래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기록해야 된다? 분계장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분계라는 방법으로. 분계가 또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 회계상의 거래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계정, 계정을 갖다가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 계정을 차변에 또는 대변에 어디에다 해야 되지? 그거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될 금액,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분계예요. 자, 이 분계장의 용도는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또는 일자별로 계속 기록하는 장부, 걔가 바로 분계장이다. 이 분계장에는 우리가 배웠던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까지 5가지 계정이 다 들어가 있겠죠. 1년 동안 발생한 걸 다 기록할 테니까 보편적으로 5가지의 계정이 다 있을 거예요. 분계장에다가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얘를 총 계정원장에다가 전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총 계정원장을 줄여서 우리 실무에서는 원장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영어로는 General Ledger, GL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분기장에서 발생한 것을 여기 총계정원장에 그대로 다 전기를 했으니 당연히 이 총계정원장에도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회계 1급에서 실기 프로그램에서 총계정원장 눌러서 많이 조회해봤죠. 그 총계정원장 말 뜻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다가 결산 때가 되면 결산일 또 보고서 작성일 다 며칠이에요? 날짜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로 결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란 말 무조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라? 시산표 떠올리라 그랬었죠. 바로 이 수정전 시산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회계 원리 배울 때는 회계 순환 과정 전체적인 것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회계 1급까지 배워보니까 시험까지 보시니까 여기 기말 정리상 시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했어요? 이거는 기말에 회계 담당자가 판단해서 직접 기록을 해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 시험 문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여기 결산 기말 정리상 문제, 결산 수정 분계라고도 부르는데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나오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계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반복해서 풀어보시다 보면 더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한다는데, 지금 이 그 플로어는 순환 과정은요 다 옛날에 이론으로 할 때 수기로 작성할 때 하는 방법이라 그랬었죠. 지난번에 여러분 결산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다 끝나버렸죠. 그럼 이런 과정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나 회계 담당자로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본 절차에서 당기 순손익이 결정되고 자본금 계정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거, 바로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것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수익 계정 대체 분계라는 말 뜻 자체를 알아들어야 게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용어 다시 한번 기억해 드리려고요. 수익 계정 대체 분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또 근데 저도 까먹었는데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 대체 분계, 여러분 다 이거 회계 원리 교재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익이 되겠죠. 순손익 대체 분계. 자,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였었어요. 당기 순이익을 대체 분계하는데 이를 어디다가 대체 분계하라는 얘기예요?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 분계한다 그랬죠. 자,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복습을 해보세요. 수익 계정 대체 분계는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익 계정 마감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익은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었었죠. 그러면 얘 마감하려고 그러면 다 어디로 보내줘야겠어요? 차변 계정으로 수익 보내주고, 대변은 뭐라고 쓰라 그랬죠? 제가 반대편 계정은 무조건 손익이에요. 오케이? 이게 바로 수익 계정 대체 분계 말 뜻을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익 다 소멸시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에다 못 쓰고 손익 쓰고, 그럼 비용 계정은 1년 동안 차변에서 계속 비용 계정이 집계가 발생을 했었겠죠. 걔를 갖다가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대변에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은 손익이 되죠. 그래서 대변 계정에다가는 비용 계정들 다 나열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당기 순손익 대체 분계는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었죠. 자, 당기 순이익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자본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써요, 대변에 써요?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써야 되죠. 그럼 여기가 손익이 되는 거고, 여기 대변은 뭐가 돼야 돼요? 자본금, 이렇게 되겠죠. 얘는 당기 순이익인 경우에 당기 순이익 대체 분계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순손실일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면 얘가 자본 계정으로 가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럼 자본 감소하면 차변했어요, 대변했어요. 차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쓰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죠.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고요? 아예 상대 계정 무조건 손익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가 돼요? 단기 손실인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나마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물어보면 요걸 물어봐요. 그런데 뭐 수익 계정 대체 분기, 비용 계정 대체 분기 이건 잘 안 물어봐요. 그 결과값을 물어보지. 그것도 두 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기 순이익인지 단기 순손실인지만 알아듣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만 알아듣게 되면 손익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결과값을 주로 회계 1급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편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게 그래서 포인트예요. 여기 핵심 사항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부에 대한 여기 뭐죠? 장부에 대한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부, 보조부 써 있는 것들 있죠? 참고로 그냥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여기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고 총계정원장에서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캡처해 드릴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하는 파트는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결산하는 것 내용들 계정들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한번 사용했던 거 문의 지금 이것이죠.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사항은 기말재고가 뭐니뭐니 해도 무조건 1번이에요. 실제 실무 업무에서도 기말정리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말재고입니다. 1번이고요.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 그 다음에 현금가부조,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평가, 외화 자산이나 부차의 그 환율평가. 여기는 다 지금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규정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우리가 그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숫자만 입력하고 F3 눌렀던 거죠. 예, 가능한 것들이고요. 실기할 때 또 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꼭 연습하시고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거, 회사 가서 개망신당하지 않으려면 꼭 해놔야 될 것들,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상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것도 소모품비 얘 나올 때는 여기 여러분들이 소모품 쓰면 처음 그 소모품을 출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기록하고 12월 31일 날 평가하라 그러면 이를 자산 처리법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만약에 취득할 때 소모품 살 때 소모품비라고 기록했다면 얘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부른다. 이게 좀 기억나시죠? 기말 12월 30일 날 표시하는 방법이 자산처리법이냐 비용처리법이냐에 따라서 분기가 달라졌었죠. 그거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무 2급에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도 잘 나와요. 12월 31일 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서는 뭐뭐 분기하세요라는 거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참고로 알아주시고 법인세 등 요 기록하는 건 되게 간단했었죠. 자동 결산으로 반영하면은 쉽게 나왔던 것들이랍니다. 자, 요거는 결산 때 되면은 또 나올 거니까 그때 연습을 더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이런 거 기정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익혀 놓으시기 바래요. 결산할 때 이런 기정들 한다는 거 지금 한번 일어나면서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강론 각각의 계정들에 대해서 회계 1급 때 나왔던 순서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여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교재 잠깐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는 여기 교재는 2022년도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3년 교재 보고 계시죠? 페이지 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
여러분이 응시할 시험이 나중에 세무이급을 보실 때요. 전산세무이급 이론에서 재무에게 10%, 원가에게 10%, 세무에게 10%다 똑같죠. 5문제씩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난주에 응시하셨던 재무에게 몇 퍼센트? 10%씩 똑같죠. 여기도. 네. 아니 쏘리 회계 여기 15%. 뭐가 더 많아요? 재무회계가 더 많죠. 그다음에 원가회계가 여기 8문제, 여기 4문제, 여기 3문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세무 2급가니까 똑같아지고 세무 1급도 똑같아지고 있죠. 모든 시험이 회계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가회계하고 재무회계가 난이도가 같냐? 아, 그렇지는 않다 그랬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론상으로 배울 게 여러분 재무회계 지금 배우고 있죠? 재무회계 끝나고 난 다음에 원가회계도 다시 한번 바로 이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법 이론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나갈 거예요. 소득세법은 실기하고 부가세법까지만 하고요. 여기는 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이론은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할 거예요. 세무 2급의 전산세무의 실기 요거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소득세 요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론으로. 자, 천천히 전 보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교재 따라서 같이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회계 개념 정리에서 회계의 정의, 회계의 분류, 회계 연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여러분들 여기 교재 보실 때 있잖아요. 여기 삼각형표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 있죠. 여기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한 거는 없어 보여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거 복습하시면서 제대로 잘 외웠는지 복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자본 계정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더 합니다. 이유는요. 세무 2급에서 세무 1급에서 자본 계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정 자체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니은의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 재무 상태표 항목 구분 표시, 자산 부채 총액 표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 이렇게 세로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죠. 수익과 병의 총액 표시 요거는 여러분이 세무 1급을 간다 할지라도 별표 3개 나오던 거 계속 나와요. 지금 세무 2급에서는 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얘가 설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와 내용들. 자,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자산,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를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정의를 문제에서 주고 다음에 어떤 것을 설명한 건가요? 물어볼 테니까 요 내용들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무 2급에서 그 문제에서 글자가 많아지는 이유예요. 현금 흐름표 또 보시면 되겠고,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 수익 비용. 자, 요것도 얘는 별표 2개 정도 해 놓으세요.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읽어보셔도 충분히 알 거기 때문에 요소별 인식 기준, 자산, 부채 아주 중요해요. 별표 2개. 요거를 알아야 돼. 이쪽 거. 이걸로 물어볼 거니까. 재무제표의 측정 요소, 기본 가정, 발생주의, 개념 체계, 질적 특성. 여기 그 뭐죠? 국제회계 기준 있잖아요. 얘 기업회계 기준과 질적 특성의 구분이 다르긴 한데요.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해서 거기
보강적인 특성들에 대한 요 내용을 갖고 많이 질문을 해요. 내용 갖고 다음 주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요. 상충관계 얘는 별표 3개짜리예요.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정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효율가, 그다음에 중요성의 원칙. 회사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근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한단 말이죠. 재무제표에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받아들인 거고요. 중요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 7번 파트는 회계의 순환과정, 기본적인 거 다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 봐요. 세무 2급인데도 여기 다 나오잖아.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것들이. 자, 여기 결산 정리사항의 분계연수, 이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하면 골치 아파. 그리고 뒤에 것들 하세요. 문제들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단원에 대한 거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론, 다시 당좌 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